그 늙은 년은 이제 요양원에 처박히든지 아니면 오늘 여기서 끝내버려야지. 현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기를 짓눌렀다. 말과 함께 그녀의 손바닥이 송옥자의 뺨을 후려쳤다. 철싹.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고 송옥자의 입가에 붉은 피가 번졌다. 고개를 돌려보니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현실의 싸늘함 속에서 섬뜩한 배경음악처럼 느껴졌다. 시끄러워. 미친 노파. 혹시라도 애들이 들을까봐 그래? 현수의 눈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송옥자의 아들인 상민은 그런 아내의 옆에서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비웃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단 한 줌의 아들다운 감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낯선 타인을 대하듯 그저 담배 연기처럼 무심하고 차가웠다. 상민아,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니? 송옥자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아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슬픔과 배신감으로 가득했다. 어린 시절 비를 맞으며 학원비를 벌어다주고 병든 몸으로 밤새 간호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상민에게서 돌아온 것은 짓밟힌 추억만큼이나 잔혹한 말이었다. 엄마, 입 다물고 그냥 도장 찍어. 당신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망설임도 없이 냉정했다. 마치 거실 바닥에 떨어진 담뱃재를 툭 털어내듯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바닥에 던지면서 마치 시체를 치우는 것처럼 무감각하게 말했다. 그 순간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손자 도연의 손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낡은 휴대폰 카메라는 이미 붉은 녹화 불빛을 뿜어내며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이건 가족이 아니야.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해. 내 부모는 인강 말종이다. 도연은 속으로 울부짖었다. 눈가에 눈물이 번졌지만 그는 렌즈를 닦으며 단 한 장면도 놓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라는 간절함과 함께 이것이 현실이라는 차가운 깨달음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겉으론 평화로운 가정집의 거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돈과 욕심이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 비극이 펼쳐지고 있었다. 창밖으로 비추는 늦은 오후의 햇살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웠지만 그 빛은 거실의 어둠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었다. 송옥자는 고통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육체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믿었던 아들의 변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가슴속 깊은 구멍이 뚫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왜 이렇게까지 변한 걸까? 한때는 퉁명스러워도 속정 깊었던 아들이었는데, 한때는 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자랑하며 품에 안기던 어린아이였는데. 도연은 조용히 숨죽였다. 그의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손가락은 흔들림 없이 녹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이 단순한 다툼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이것은 파멸의 시작이었고 그 파멸의 한가운데서 할머니는 홀로 싸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끔찍한 진실을 기록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할머니를 위한 유일한 증거가 될 것이고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거실의 소파와 탁자는 마치 무대 위의 소품들처럼 무심하게 그들의 비극을 지켜보고 있었다. 쨍하고 맑은 날씨, 조용한 오후,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폭력과 언어적 학대. 이 모든 부조화가 송옥자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울부짖고 싶었다. 자신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내가 원한 게 조갓 이것이었니? 내가 평생을 바쳐 너를 키운 대가가 겨우 이거였니?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 묵직한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다. 현수는 도장과 서류를 챙겨와 상민에게 건넸다. 자, 여보, 당신이 직접 이야기해. 현수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지만 그 위선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잔인함이 송옥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상민은 서류를 들고 송옥자의 앞으로 나가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다. 마치 업무를 처리하듯 기계적으로 말했다. 엄마, 그냥 사인해.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의 무심함은 분노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겼다.
분노는 감정이라도 있지만 상민의 무심함은 송옥자가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저 처리해야 할 귀찮은 짐일 뿐이었다. 도연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속으로 외쳤다. 제발 멈춰. 제발 할머니를 놔줘. 그의 마음속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부모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가 사랑했던 부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탐욕스러운 괴물로 변해버렸다. 도연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이 영상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할머니를 외면할 수 없었다. 할머니의 멍든 눈과 피묻은 입가를 보면서 그는 자신의 행동이 옳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불화가 아니었다. 이것은 범죄였다. 그리고 그는 그 범죄의 증인이었다. 송옥자는 간절히 바랬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기를.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멍든 얼굴은 현실을 외면할 수 없게 했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가정이 이제는 자신을 짓밟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간절히 말했다. 상민아, 너 정말 이러지 마라. 엄마한테 왜 이러는 거니? 하지만 상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류를 송옥자의 무릎 위에 건져놓았다. 송옥자는 서류 위에 써인 유산 상속 포기각서라는 글자를 보았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몸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도연이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상백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부모님 쪽으로 나가왔다. 엄마,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거실 전체를 꿰뚫은 듯 했다. 상민과 현수는 동시에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순간적인 당황감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도연은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이건 범죄예요. 그의 말은 그날의 끔찍한 비극의 종지부를 찍는 선언이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진실은 이미 렌즈에 담겨 있었고 그들의 가면은 벗겨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송옥자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피 묻은 얼굴, 멍든 눈, 그리고 산산조각난 마음. 이 순간 그녀의 삶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한 줄기 빛, 바로 손자 도연의 용기가 그녀의 삶을 다시금 붙잡아 주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그 사실만이 그녀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 여러분, 이런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유튜브 채널의 오프닝 멘트는 언제나 평온하고 다정했다. 영상 속에 저는 웃고 있었지만 그날 아침의 현실은 화면 속의 미소와는 너무도 달랐다. 아니, 사실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죠. 화창한 아침 햇살이 창문을 넘어 들어와 방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듯 했지만 그 빛은 제 왼쪽 눈가에 선명하게 자리 잡은 보랏빛 멍을 무자비하게 드러내 보였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남편 상민의 월급 봉투가 제 앞으로 잘못 전달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그 봉투를 발견한 며느리 현수가 득달같이 달려와 봉투를 빼앗고는 이 나이 먹도록 남의 돈이나 탐내냐? 며 소리를 질렀던 그 순간 저는 그저 이게 무슨 말이니? 라고 물었을 뿐인데 현수는 시어머니가 집에서 빈둥거리지 말고 나가서 일이라도 하라며 저를 거칠게 밀쳤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옆에 있던 벽에 부딪힌 충격에 정신이 아찔했다. 그때는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밤새 몸이 욕심거렸지만 멍이 이렇게 선명하게 들었을 줄은 몰랐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쭈글쭈글한 눈가와 깊게 팬 팔자주름 위에 선명한 멍자국. 어젯밤의 악몽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 화장품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화장이냐며 현수가 늘 핀잔을 주던 터라
화장품이라곤 10년도 더 된 오래된 파운데이션 하나뿐이었거든요. 손가락에 묻혀 멍이에 덧발랐지만 잿빛으로 뜬 파운데이션은 오히려 멍의 존재를 더 부자연스럽게 강조했다. 피부에 뭉치고 갈라지는 파운데이션을 보며 제 처지가 이와 같다는 생각에 서글픔이 밀려왔다. 깨진 조각처럼 덧대봐봐도 원래의 모습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멈출 수가 없었다. 이건 단순히 얼굴을 가리는 행위가 아니었다. 멍든 현실을 외면하고 과거의 존엄성을 조금이라도 지키려는 저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이내 저는 그 부질없는 시도를 포기했다. 어차피 현수가 제 화장하는 모습을 보면 또 핀잔을 줄 테니까. 어차피 이 집에서는 어떤 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현수가 날카롭게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집에 빈둥거리지 마시고 장이라도 봐오세요. 그동안 저희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산 것만 생각해도 그 정도는 하셔야죠. 현수의 말에 손이 떨렸다. 마치 제가 이 집에 얹혀 사는 무능력한 사람 취급을 하는 것 같아 속이 상했다. 사실 이 집은 남편의 명의였고 남편이 젊었을 때부터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집이었다. 그리고 아들 상민이 벌어오는 돈은 그저 생활비의 일부일 뿐이었다. 하지만 현수는 마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가장인 양 으스대며 저를 짓눌렀다. 저는 그저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에 반박할 기운도 용기도 없었다. 현수는 제가 순순히 따르는 것을 보더니 짐짓 만족한 듯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시장 가서 동네 사람들과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 험담이라도 나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 말은 제게 족쇄와도 같았다. 멍을 가리고 싶었던 것도 그녀의 거짓말이 동네에 퍼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협박에 며칠 밤 잠을 못 이루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현수의 말을 듣는 것뿐이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평소 같으면 이른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기분이 좋았을 텐데 오늘은 그 공기마저 저를 짓누르는 듯했다. 골목길을 걸어가면서도 혹시나 누가 저를 알아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이웃 사람들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제 눈가에 멍을 보고 무슨 소문을 낼지 두려웠다. 동네 사람들은 이미 현수에게서 어머님이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제 멍은 그 소문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었다. 제 삶은 온통 거짓과 두려움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 골목길은 예전엔 정겨운 추억이 담긴 곳이었다. 남편과 손을 잡고 걸으며 아이들 이야기를 나눴던 곳.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놀던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곳. 하지만 이제는 그저 견뎌야 할 시간처럼 느껴졌다. 낯선 사람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현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뭘 그리 오래 사셨어요? 장 보는데 2시간이 걸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제게 쉴 틈도 주지 않았다. 저는 아직 현관에 서 있는데 그녀의 말은 이미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왔다. 마치 제가 장 보러 간 시간이 아니라 어딘가 다른 곳에 가서 딴짓을 하고 온 것처럼 몰아붙였다. 사람들이 많긴 뭐가 많아요. 그냥 어디 가서 수다나 떨고 온 거 아니에요? 현수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저를 향한 경멸이 가득했다. 제가 어떤 노력을 해도 그녀에게는 그저 불만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다. 저는 이 집에서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사실 그날 아침 저는 장 보러 가기 싫었다. 거울에 비친 제 멍든 얼굴을 보며 하루 종일 방에 숨어 있고 싶었다.
하지만 현수는 저를 가만두지 않았다. 나가서 뭐라도 하세요. 시어머니가 집에서 빈둥거리는 거 보면 신경 쓰여서 못 살겠네요. 현수의 말은 저를 집 밖으로 내모는 채찍과 같았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장바구니를 들고 나섰다. 평생을 이 집의 안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마치 제가 이 집에 얹혀 사는 식모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억울하고 서러웠다. 남편과 함께 땀 흘려 가꾼 이 집에서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저 나이가 들었을 뿐인데 나이가 든 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되는 줄 놀랐다. 현관문을 닫고 들어서는 순간 현수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계속해서 저를 몰아붙였다. 이 양파도 너무 작고 두부도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네. 어머님, 장 볼 때 좀 꼼꼼히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먹는 건데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주셔야죠. 그녀는 제가 사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검사하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마치 제가 일부러 흠이 있는 물건만 골라온 것처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잔소리를 듣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 없었다.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분노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저를 갉아먹었다.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참했다. 그때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던 도현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 손자였지만 요즘에는 말을 거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현수가 할머니가 자고 귀찮게 한다고 핀잔을 주거든요. 도현의 시선이 제 눈가에 멍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눈빛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다. 온 세상이 저를 외면하고 비난할 때 도연이만이 저를 걱정해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도연이에게도 제 고통을 말할 수 없었다. 도연이가 이 모든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자신의 부모가 할머니를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도연이는 어떻게 될까. 저는 도연이까지 이 지옥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도연이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할머니, 많이 아파? 도연이가 조용히 물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고개를 저었다. 도연이는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거대한 집에서 저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뭘 그렇게 오래 사오셨어요? 장 보는데 2시간이 걸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다. 저는 말없이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다. 미안해.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말없이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다. 미안해. 사람들이 많아서. 제 대답의 현수는 코웃음을 쳤다. 사람들이 많긴 뭐가 많아요. 그냥 어디 가서 수다나 떨고 온 거 아니에요? 그녀는 제가 사온 장바구니를 빼앗듯이 드니 마치 불량품이라도 검사하듯 하나하나 꺼내면서 투덜거렸다. 이 양파도 너무 작고 두부도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네.
어머님, 장 볼 때 좀 꼼꼼히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먹는 건데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주셔야죠. 그녀는 제가 사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검사하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마치 제가 일부러 흠이 있는 물건만 골라온 것처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잔소리를 듣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분노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저를 갉아먹었다.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참했다. 그때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던 도현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 손자였지만 요즘에는 말을 거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현수가 할머니가 자꾸 귀찮게 한다고 핀잔을 주거든요. 도연의 시선이 제 눈가에 멍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눈빛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다. 온 세상이 저를 외면하고 비난할 때 도연이만이 저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도연이에게도 제 고통을 말할 수 없었다. 도연이가 이 모든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자신의 부모가 할머니를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도연이는 어떻게 될까. 저는 도연이까지 이 지옥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도연이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할머니, 많이 아파? 도연이가 조용히 물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고개를 저었다. 도연이는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거대한 집에서 저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뭘 그렇게 오래 사오셨어요? 장 보는데 2시간이 걸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다. 저는 말없이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다. 미안해.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말없이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다. 미안해. 사람들이 많아서. 제 대답에 현수는 코웃음을 쳤다. 사람들이 많긴 뭐가 많아요. 그냥 어디 가서 수다나 떨고 온 거 아니에요? 그녀는 제가 사온 장바구니를 빼앗듯이 드니 마치 불량품이라도 검사하듯 하나하나 꺼내면서 투덜거렸다. 이 양파도 너무 작고 두부도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네. 어머님, 장 볼 때 좀 꼼꼼히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먹는 건데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주셔야죠. 그녀는 제가 사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검사하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마치 제가 일부러 흠이 있는 물건만 골라온 것처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잔소리를 듣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분노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저를 갉아먹었다.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참했다. 그때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던 도현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 손자였지만 요즘에는 말을 거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현수가 할머니가 자꾸 귀찮게 한다고 핀잔을 주거든요.
도연이 시선이 제 눈과의 멍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눈빛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다. 온 세상이 저를 외면하고 비난할 때 도연이만이 저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도연이에게도 제 고통을 말할 수 없었다. 도연이가 이 모든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자신의 부모가 할머니를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도연이는 어떻게 될까. 저는 도연이까지 이 지옥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도연이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할머니, 많이 아파? 도연이가 조용히 물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고개를 저었다. 도연이는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거대한 집에서 저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도연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방구석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이 된 듯했다. 제 손자지만 요즘엔 말을 거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현수가 할머니가 자꾸 귀찮게 한다고 핀잔을 주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뭘 그렇게 오래 사셨어요? 장 보는데 2시간이 걸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다. 저는 말없이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다. 미안해, 사람들이 많아서. 제 대답에 현수는 코웃음을 쳤다. 사람들이 많긴 뭐가 많아요. 그냥 어디 가서 수다나 떨고 온 거 아니에요? 그녀는 제가 사온 장바구니를 빼앗듯이 들더니 마치 불량품이라도 검사하듯 하나하나 꺼내면서 투덜거렸다. 이 양파도 너무 작고 두부도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네. 어머님, 장 볼 때 좀 꼼꼼히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먹는 건데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주셔야죠. 그녀의 말은 단순히 물건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저를 향한 노골적인 비난과 경멸이었다. 제가 어떤 노력을 해도 그녀에게는 불만족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것을 억누르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 상민이 회사에서 돌아온 것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현수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다. 날카로웠던 눈빛은 순식간에 다정해졌고 굳게 다물려 있던 입술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다. 여보, 왔어? 힘들었지? 어머님이 장 보러 갔다 오셨는데 좀 늦으셨네. 현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상냥하게 말했다. 상매는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다. 제 눈가에 보랏빛 멍을 본 거죠. 그의 눈빛에 아주 짧은 찰나 동요와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런 감정들은 마치 불꽃이 꺼지듯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금방 시선을 돌리면서 마치 남의 일인 양 태연하게 말했다. 엄마, 조심해서 다니세요. 나이 들면 넘어지기 쉽다고 하잖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모를 리가 없었다. 어젯밤 저를 밀치며 폭언을 퍼부었던 아내를 곁에서 지켜보았고 유산 상속 포기각서를 내민 장본인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심해서 다니라니? 그 말은 저를 향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을 덮으려는 이기적인 변명이었다. 제 아들이 어떻게 다쳤는지 모를 리가 없다고요. 하지만 상민은 그저 무심하게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저의 편이 되어줄 유일한 사람이라 믿었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외면하고 있었다.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월칵 쏟아질 것 같았다. 손이 떨려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것도 힘들었다. 끓는 냄비에 눈물을 떨어뜨릴까봐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요리를 했다. 남편과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토록 비참한 마음으로 김치찌개를 끓여야 하다니. 거실에서는 현수의 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모양이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제 귀에는 조롱처럼 들렸다. 마치 제가 요리를 하는 내내 그녀가 저를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았다. 끓는 찌개 속에 김치가 보글거리는 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울부짖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뒤섞여 저를 미치게 할 것만 같았다.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다. 이 집에서는 울 수도 없었다. 벽이 얇아 소리가 새어나가면 또 어떤 해장을 들을지 모른다. 제 고통은 그저 저 혼자 감내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때 부엌으로 들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도연이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물을 마시다가 제 얼굴을 보더니 멍든 눈가에 시선을 고정하고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많이 아파?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거대한 위로가 되어 제 마음속에 파고들었다. 괜찮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턱 막히는 것처럼 답답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제 것이 아니었다. 도연이는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미약한 희망을 느꼈다. 온 세상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때 도연이만이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다. 그 작은 관심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빛은 저의 비밀을 알고 있는 듯했다. 부모님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진심이 제 손자의 눈빛에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도연이는 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저는 도연이와 자기 방으로 돌아간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의 폭풍은 조금씩 가라앉는 듯했다. 김치찌개는 다 식었고 냄비에서 올라오던 뜨거운 김도 사라졌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서서 도연이의 뒷모습을 생각했다. 그 작은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자신의 부모가 할머니에게 행하는 끔찍한 일들을 보며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저는 제 고통보다 도연이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졌다.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더 이상 도연이를 이 지옥 속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도연이를 위해서라도 제 삶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이 모든 비극을 끝내야 했다. 그때 현수가 저를 불렀다. 어머님 뭐 하세요? 밥 안 차려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다시 한번 저를 현실로 끌고 왔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고 다시 떨리는 손으로 김치찌개를 데우기 시작했다. 오늘 밤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저에게는 도연이라는 희망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 희망은 저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무언가를 위해 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시작은 바로 저 자신으로부터였다. 더 이상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저는 조용히 다짐했다. 저녁을 차리고 가족들을 불렀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다. 예전엔 식사 시간이 가장 즐거웠는데 이제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건 오로지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뿐이었다. 그 소리마저도 조심스러웠다. 상민이 반찬 투정을 했다. 엄마, 김치찌개가 너무 짜네요. 그의 옆에 앉은 현수가 거들었다. 어머님, 요즘 음식이 자꾸 짜요. 우리 건강도 생각해 주세요. 그들은 제게 건강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눈빛엔 제 몸을 걱정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마치 제가 요리를 하는 행위 자체가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죄송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분했다. 평생 가족들 밥 해주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어서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는 제가 끓여준 김치찌개 한 숟가락만 먹어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활짝 웃어주곤 했었다. 그 따뜻한 식탁은 이제 차갑고 낯선 공간이 되었다. 밥알 하나하나가 모래처럼 느껴져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억지로 몇 숟가락을 삼키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현수가 제 등 뒤에서 말했다. 어머님, 내일부터는 장 볼 때 좀 더 신경 써서 사세요. 그리고 음식도 간 조절 좀 하시고, 우리도 건강해야 어머님 모실 수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가시가 저를 찔렀다.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를 모시지라는 말은 제가 그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마치 제가 그들에게 무한한 빚을 지고 있는 듯하니까. 네, 알겠어요. 대답은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설거지를 마친 후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방으로 향했다. 그 작은 방은 이 집에서 제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문을 닫고 저는 거울 앞에 섰다. 멍이 더 선명해진 것 같다. 보랏빛과 검은색이 뒤섞여 마치 제 마음속의 상처처럼 어둡고 깊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니까 눈물이 올칵 쏟아졌다. 하지만 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내 울지 않았다. 벽이 얇아 소리가 새어나가면 현수가 무슨 해잔을 줄지 모른다. 제 고통은 그저 저 혼자 감내해야 하는 것이었다. 저는 조용히 흐트리며 제 눈가에 멍을 어루만졌다. 그것은 현수가 제게 남긴 상처였지만 동시에 저의 비참한 현실을 증명하는 표식이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똑똑, 뚜벅뚜벅. 처음엔 위층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다. 우리 집은 다세대 주택 1층이거든요. 하지만 소리는 너무 규칙적이었다. 마치 누군가 서류 위에 도장을 찍는 것 같은 소리였다. 12시가 넘어서 들리기 시작해서 1시간쯤 계속되었다. 처음엔 그냥 참고 있었는데 며칠 계속되니까 신경이 쓰였다. 잠도 제대로 못 자겠더라고요. 귓가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소리는 마치 저의 평온한 일상을 깨트리는 망치 소리 같다.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집에 와서 겪는 모든 이상한 일들, 멍, 협박, 그리고 이제는 이 알 수 없는 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계획처럼 느껴졌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소리의 정체를 밝혀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감에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었다. 복도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거실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누군가 깨어있는 거였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현수일까? 상민일까? 아니면 도연일까? 저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이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저는 평생 이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았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 쪽으로 다가갔다. 거실의 불빛은 어둠 속에서 유일한 생명체처럼 빛나고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내밀어 거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현수가 식탁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서류 같은 게 여러 장 펼쳐져 있고 그 옆에는 도장이 놓여 있었다. 아, 그래서 도장 찍는 소리가 났구나. 저는 안도와 함께 의심이 들었다. 한밤중에 도대체 무슨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일까? 그때 현수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저를 보았다. 그녀의 눈이 저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저는 온몸에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당황감과 분노를 보았다. 깜짝 놀라서 얼른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현수가 불렀다. 어머님, 왜 안 주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이 숨어 있었다. 잠이 안 와서요. 무슨 일 하세요? 제 질문에 현수는 서류를 한급히 정리하며 말했다. 아, 그냥 보험 서류 정리하는 거예요. 낮에는 바빠서 밤에 하거든요. 그녀의 대답은 뻔한 거짓말이었다. 서류를 숨기려는 그녀의 손길이 너무도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그래요? 그럼 저는 들어가서 잘게요? 제가 돌아서려 하자 현수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저를 붙잡았다. 어머님,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차가운 마치 낯선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사실 어머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앉으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소파에 앉았다. 제 심장은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현수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제 앞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저를 압도하려는 듯 강렬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서류를 보니까 한자가 많이 쓰여 있어서 잘 읽을 수가 없었다. 요즘 서류들은 다 영어나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어서 저 같은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잘 모르겠네요. 제 대답에 현수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유산 상속 포기 서류예요. 유산요? 저는 당황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었다. 어머님, 몰라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축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집도 아버님 명의였고요. 그녀는 마치 제 기억력을 시험하는 듯이 말했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 같은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의도였다. 그걸 왜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다. 현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님이 나이도 많으시고 혹시나 치매라도 오시면 관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상민이 명으로 바꿔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치매요? 저는 멀쩡한데요? 제가 소리쳤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물론 지금은 괜찮으세요. 하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미리 해두는 거예요. 어차피 상민이가 상속받을 거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녀의 논리는 완벽해 보였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다. 왜 굳이 밤에, 그것도 몰래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일까? 왜 저를 협박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걸까? 이 모든 것이 저의 의심을 키웠다. 저는 제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생각해 볼게요. 제 말에 현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뭘 생각해요? 어차피 상민이 거 될 건데 어머님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녀는 도장을 제 앞으로 밀면서 말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간단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다. 이것은 저를 묶어두려는 덫이었다. 정말로 단순한 일이라면 왜 이렇게 재촉하는 걸까? 왜 상민은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며느리가 나서는 걸까? 그 모든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저는 현수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내일 상민이와 상의해 볼게요. 현수의 얼굴이 무섭도록 변했다.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본 것 같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탐욕이 가득했다. 어머님, 왜 이렇게 고집스러우세요? 상민이도 다 동의한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정말요? 당연하죠.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인데요. 그녀는 가족을 위한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말하는 가족은 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제가 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면 저는 이 집에서 모든 권리를 잃게 될 것이다.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기는 것이다. 그래도 급하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 말에 현수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를 냈다. 그녀의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어머님,
우리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상민이 월급으로 네 식구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제 귀를 찌를 듯 날카로웠다. 저는 너무 놀라 뒤로 물러섰다. 현수가 이렇게까지 큰 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제 말을 여자 그녀는 제 말을 가로막았다. 그렇다고 해도 뭐예요? 어머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신세를 지고 있는데요. 현수는 점점 제게 다가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매일 밥 해드리고 빨래 해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게 우리 아니에요? 어머님은 그냥 집에서 놀고만 계신잖아요. 그녀의 말은 협박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섭도록 차가웠다. 현수는 제 팔을 잡으며 억지로 도장을 쥐어쓰려고 했다. 어머님, 지금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그녀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다. 제 팔이 아파왔다. 놓아주세요. 아파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녀는 더 세게 제 팔을 잡으며 도장을 강제로 누르려고 했다. 그 순간 복도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듯한 발소리였다. 현수는 제 팔에서 손을 떼며 뒤를 돌아봤다. 도연이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었나 봐요. 도연은 우리를 보더니 잠깐 멈춰섰다. 할머니, 엄마, 왜 안 주무세요? 현수는 순식간에 평온한 얼굴로 바뀌었다. 그녀의 입술에는 가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아, 할머니가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 넌 빨리 자러 가. 도연은 잠깐 우리를 바라보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현수는 도연의 방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저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금 일그러졌다. 어머님, 괜히 도연이까지 깨웠네요. 어서 도장 찍고 주무세요. 오늘은 못하겠어요. 내일 상민이와 상의해보고요. 제 단호한 말에 현수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하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다. 아마 도연이가 깨어있을까봐 걱정했나 보다. 알았어요. 하지만 내일은 꼭 해결하세요. 현수는 이를 갈듯 말하고는 제게서 돌아섰다. 저는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나서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현수가 그렇게 무섭게 나올 줄은 몰랐다. 제 팔은 그녀가 잡았던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국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폭력성과 제 무력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증거였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떨리는 숨을 골랐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그리고 제 팔에 남은 붉은 자국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저를 짓눌렀다. 저는 무서웠다. 이 밤이 무서웠고 이 집이 무서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 두려웠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저를 억압하려 할까? 저는 머릿속으로 수많은 시나리오를 그려보았다.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정말로 요양원에 보내려 할까? 아니면 욕실에서 사고라도 내서 저를 없애려 할까? 그 모든 생각들이 저를 잠 못 이루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 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도현이었다. 그 아이가 우리의 대화를 들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의 눈빛에 담겨있던 걱정과 연민. 그것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았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다.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비록 어린 손자이지만 이 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힘을 얻었다. 그날 밤은 오랫동안 느꼈던 외로움과는 다른 종류의 고독이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저는 제 편이 될 수 있는 한 사람의 존재를 확인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의 문을 잠갔다. 더 이상 그녀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싶지 않았다. 문고리를 잡고 있던 제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이 담긴 떨림이었다. 새벽녘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마치 긴 악몽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악몽에서 깨어나도 현실은 그대로였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도연을 위해서라도, 제 삶의 존엄성을 위해서라도 이 비극을 끝내야 했다. 저는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그것이 비록 힘겨운 싸움일지라도. 저는 제 방을 둘러보았다. 이 작은 공간이 저의 요새처럼 느껴졌다. 문을 닫고 이 안에 숨어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안에서 저는 힘을 비축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저는 앞으로의 일들을 떠올려 보았다. 내일 낮에 상민이와 이야기를 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이 제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더 교묘하고 더 잔인한 방식으로 저를 짓누르려 할 것이다. 저는 그들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은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도연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다. 비록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릴 수는 없었지만 저는 도연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을 얻었다. 그날 새벽에 저는 팔백한 달빛 아래서 오랜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싸울 준비를 마쳤다. 이상한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날 아침 일찍 잠이 오지 않아 화장실에 갔다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욕실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발이 헛디뎌진 거다. 몸이 휘청거리며 균형을 잃는 순간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다행히 벽에 있는 손잡이를 잡아서 겨우 균형을 잡았지만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다. 오라, 이상하네. 저는 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끄럼 방지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바닥은 맨들맨들하고 미끄러웠다. 마치 제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점심 준비를 하면서 현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현수야, 욕실 바닥 스티커가 없어졌어. 새로 붙여야겠어. 현수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아, 네, 나중에 사다가 붙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긴급함도 걱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귀찮다는 말투였다. 며칠이 지나도 현수는 새 스티커를 사오지 않았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제가 직접 해야만 했다. 저는 몰래 외출하여 동네 마트에 갔어요.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작은 승리감에 젖었다. 이제 안전해질 수 있다는 희망에 마음이 부풀었다. 집에 와서 스티커를 붙이려는데 현수가 나타나 저를 말렸다. 어머님, 제가 붙일게요. 어머님이 하시면 제대로 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그녀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통제욕을 느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스티커를 그녀에게 건네야 했다. 하지만 현수는 그 스티커를 어디 치워두고는 며칠째 붙이지 않았다. 계속 깜빡했다고만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갔다가 정말로 넘어질 뻔한 것이다. 이번에는 손잡이를 잡지 못했다. 발이 허공에서 미끄러지면서 온몸이 휘청거렸다. 쿵 하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힐 뻔한 순간 저는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켜 겨우 중심을 잡았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한참 동안 벽에 기대서 있었다. 만약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면 아마도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다. 현수와 상민은 분명 사고였다고 말할 것이고 아무도 저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등골이 오싹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스티커가 사라진 것도, 현수가 계속 붙이기를 미루는 것도 모두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저를 욕실에서 넘어지게 해서 사고로 위장하려 했다는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사실을 상민에게도 이야기했다. 상민아, 욕실이 너무 미끄러워. 어젯밤에 넘어질 뻔했어. 상민은 고개를 들더니 퉁명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조심해서 다니세요. 나이 들면 뼈가 약해지니까 넘어지면 큰일 나요. 그의 말은 현수와 똑같았다. 저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었다. 그래서 스티커 붙여달라고 했는데 현수가 자꾸 미루더라고. 제 말에 상민은 현수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 현수야, 스티커 붙여드려. 현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오늘 붙일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았다. 그날도 그녀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네는 거짓이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였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았다. 현수의 목소리였다. 네, 맞아요. 송옥자요. 네, 69세. 아니요, 특별한 병력은 없어요. 네, 집에서 사고가 나면 얼마나 나와요? 보험회사와 통화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왜 제 이름을 대면서 사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네, 욕실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거나, 네, 사망하면 얼마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사망이라니? 왜 현수가 제 사망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요, 아직 사고가 난 건 아니에요. 그냥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통화가 끝나고 현수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빨리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욕실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미끄럼 방지 스티커가 사라진 이유, 현수가 계속 스티커를 미루던 이유, 모든 것이 저를 없애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저는 얼른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잠그기도 힘들었다. 그제야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다. 이 집은 더 이상 저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이곳은 저를 노리는 위험한 덫이었다. 밤새 잠을 못 잤다. 현수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지 혼란스러웠지만 제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싸워야 했다. 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저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는데 거실에서 상민과 현수가 나누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았다. 현수의 목소리였다. 여보, 이대로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 어머니 몸에 이상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현수의 목소리였다. 그래도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도 있잖아. 상민의 대답은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동네에서 이미 치매라는 소문이 다 났으니까 괜찮을 거야. 사람들이 다 이해해 줄 거라고. 현수의 말은 계산적이었다. 그녀는 이미 저의 평판을 조작해 놓았던 것이다. 요양원에 보내는 건 어때? 상민이 제안했다.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시설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자꾸 도망 나오시면 골치 아프잖아. 현수는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조차도 그녀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자 귀찮은 일일 뿐이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상민의 목소리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현수의 낮은 목소리가 그 침묵을 깼다. 보험금이 더 확실하지. 사고로 그러면 의심도 안 받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사고라니? 무슨 사고? 저는 며칠 전 욕실에서 넘어질 뻔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스티커가 사라진 사실을.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아? 상민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이미 다 준비해놨어. 욕실에서 넘어지면 자연스럽잖아.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고 많이 당하고. 현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로 제가 욕실에서 사고 나기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티커를 안 붙인 것도, 제가 직접 사와도 못 붙이게 한 것도 모두 그녀의 끔찍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무서웠다.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혹시 도연이가 깨어있는 건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니 정말로 도연이었다. 도연이도 부모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도연이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거실을 보고 있었다. 더 놀라운 건 도연이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는 거였다. 혹시 녹음을 하고 있는 건가?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그래도 걱정되는데. 상민이 말했다. 여보, 우리도 살아야 해. 엄마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그리고 도연이도 대학 들어갈 텐데 돈이 얼마나 들어. 현수의 말은 상민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상민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알았어. 하지만 정말 조심해서 해. 당연하지. 완벽하게 사부처럼 보이게 할 거야. 그들의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다. 상민과 현수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도연이도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저는 얼른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잠그기도 힘들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다. 도연이가 정말로 부모의 대화를 녹음했을까? 만약 그렇다면 저에게 도움이 될까? 하지만 도연이는 아직 20살밖에 안 된 대학생이다. 부모를 고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설령 녹음을 했다고 해도 그걸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겠라. 밤새 잠을 못 잤다. 계속 무서운 생각만 들었다. 언제 사고를 당할지, 어떻게 당할지. 다음 날 아침 현수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걸 보고 더 섬뜩했다고요. 아침밥을 차려주면서 다정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님, 많이 드세요. 기운 내세요. 그 말이 얼마나 가짜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겉으로는 효부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저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도연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도연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뭔가 걱정스럽고 무거운 표정이었다. 분명 어젯밤 대화를 들었나 보다. 상민이 출근하고 현수가 장보러 나간 사이에 도연이가 조용히 제 방으로 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는 제게 묻기보단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왜? 할머니, 어젯밤에 들으셨죠? 도연이도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였다. 너도 들었니? 네, 정말 충격이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해요?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도연이 앞에서는 강한 척했다. 괜찮다.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할머니 혼자서는 위험해요. 그때 도연이가 휴대폰을 꺼내면서 말했다. 할머니, 이거 봐요. 휴대폰 화면에는 녹음 파일이 있었다. 어젯밤 대화를 정말로 녹음한 거였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잖아. 그냥 대화한 것뿐이니까 경찰이 믿어줄까? 도연이는 고민하는 표정이 지었다. 그럼 일단 더 증거를 모아야 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경찰도 믿어줄 거예요. 도연이의 말이 맞았다. 그는 이미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에 용기가 생겼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저에게는 진실을 밝힐 용기와
저를 믿어주는 손자가 있었다. 도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손은 이미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할머니, 제가 증거를 더 모을게요.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평소의 순수하고 여린 손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한 전사로 변해 있었다. 도연아, 위험해. 너까지 다치면 안 돼. 송곡자는 손자를 걱정하며 만류했지만 도연은 단호했다. 괜찮아요. 할머니를 이렇게 두고 볼 수 없어요.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그 말과 함께 도연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앱을 열고 녹화 버튼을 눌렀다. 두 사람의 얼굴이 화면에 담겼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젯밤 대화가 녹음된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들의 증거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 현수는 어김없이 다정치운 척하며 아침 식상을 차렸다. 하지만 송옥자는 더 이상 그녀의 위선에 속지 않았다. 밥 한 숟가락도 뜨지 않은 채 조용히 식사를 마쳤다. 현수가 엄님, 왜 식사를 안 하세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라고 말했지만 송옥자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녀의 옅은 미소는 현수에게는 알 수 없는 불길함으로 다가왔다. 오후가 되자 현수는 여느 때처럼 장보러 갈 것을 종용했다. 어머님, 오늘은 양파랑 두부 그리고 고기도 좀 사다 주세요. 저번에 사오신 거는 너무 작고 맛이 없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송곡자의 표정이 달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비굴함이 없었다. 그저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래, 알겠다. 짧은 대답과 함께 송옥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평소와는 달리 그녀의 발자국은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다. 장을 본 후 그녀는 곧장 동네 파출소를 향했다. 김순경은 그녀의 얼굴에 난 멍을 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순경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송옥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겪은 모든 것을 낱낱이 이야기했다. 며느리 현수의 폭언과 폭력, 유산 상속 포기 강서 강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숨을 위협하는 끔찍한 계획까지. 처음에는 송옥자의 말을 믿지 못했던 김순경도 그녀의 눈에 비친 공포와 진심을 보고는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때 도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할머니, 녹화 다 했어요. 현수 씨가 상민 아빠에게 하는 말 녹화했어요. 이거면 될 것 같아요. 도연은 이미 욕실에서 넘어질 뻔한 순간과 현수와 상민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가지고 파출소로 오고 있었다. 파출소에 도착한 도연은 김순경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김순경은 파일들을 재생하며 내용을 확인했다. 녹음 파일에는 욕설과 폭력, 그리고 욕실에서 넘어지면 자연스럽잖아. 보험금이 더 확실하지? 와 같은 충격적인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욕실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가 사라진 것, 멍든 눈과 손자국까지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가 되었다. 며칠 후 상민과 현수는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었다. 현수는 끝까지 자신들의 범죄를 부인했다. 어머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라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그때 김순경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들의 목소리와 끔찍한 계획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그 순간 현순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상민은 고개를 털구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증오와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다. 송옥자는 경찰서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이 목숨 바쳐 키웠던 아들, 그리고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가해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거나 슬프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용감한 손자 도연이 있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강해질 수 있었다. 어머님, 이제 괜찮으세요.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김순경의 말에 송옥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멍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 멍은 더 이상 비극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은 고통의 흔적이자 진실을 위해 싸웠던 용기의 증표였다. 결국 상민과 현수는 존속상해, 사기,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두 사람의 만행은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그들의 거짓에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들의 유튜브 채널은 폐쇄되었고 모든 거짓과 위선은 세상에 드러났다. 모든 것이 끝나고 송옥자와 도연은 둘만의 새 보금자를 마련했다. 작은 집이었지만 그곳에는 사랑과 진실만이 존재했다. 도연은 할머니의 멍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평생 할머니 옆에 있을게요. 송옥자는 손자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인생은 비록 험난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녀에게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소중한 존재가 남아 있었다. 바로 그녀의 손자, 도연이었다. 이 모든 비극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 그 빛은 그녀의 남은 삶을 따뜻하게 비춰줄 것이었다.